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32페이지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배웠었던 거 우리 한번 되짚어 볼게요. 맨 처음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갔을 때 왕조 순서를 쭉 나열해 볼 건데, 일단은 이제 사마천에 사기라는 역사책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국가 누가 있습니까? 한나라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실체가 완전하게 검증된 누가 있었고요? 은나라가 있었죠. 키워드는 갑골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나라가 있는데 주나라는 영토가 넓어지면서 이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봉건 제도를 시행했고요. 자, 그다음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혼란이 이어지는데, 이 춘추 전국시대에서는 키워드가 철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철제 농기구로 인한 변화, 철제 무기로 인한 변화를 이해하시고요. 이 춘추전 시대를 다 통일했었던 게 진나라인데, 진나라는 통일정책, 요게 키워드였었죠. 진나라는 이제 빠르게 단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가혹한 통치, 그 다음에 무리한 토목공사, 이로 인해서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진나라가 무너지면서 누가 들었습니까? 한나라가 들어서죠. 이 한나라는 다시 전한과 후한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한나라 이후에 무슨 남북조 시대? 예,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시대가 쭉 발전이 됩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했었던 게 수나라인데, 수나라의 왕 이름 2명 기억나시나요? 문제는 과거제, 양제는 대운하. 자, 그 다음에 당나라로 가게 되면은, 이 당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체제의 확립? 율령 체제의 확립. 그래서 안사인한 이전의 모습과 안사인한 이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안사인한 이후에 당나라에서 결국은 사회적 불평등, 즉 빈부차는 계속 커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황소의 난이라는 농민 반란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황소의 난을 진압하고 국가는 사회의 근본적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불평등은 지속됐고, 절도사였었던 주전충, 이 주전충의 난으로 결국 당나라가 무너지죠. 당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몇 대 십국시대가 되냐면 5대 십국시대라는 혼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5대 십국시대는요, 여러분들 누구의 난립이다? 네, 절도사들의 난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대 십국시대. 이때 5대라는 게 뭐가 있었냐면 량나라,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전부 다 후자를 붙인다고 그랬죠.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 5개의 왕조가 쭉 발전될 때 주변에 있었던 작은 10개의 나라들. 그러면 이거를 묶어서 5대 십국이라 하는데, 이 5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후량이란 나라는 후당한테 무너졌을 것이고, 후당은 후진한테 무너졌을 것인데, 그럼 후진이 후당을 무너뜨릴 때 포인트 기억나시나요? 거란의 뭘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거란의 지원을 받았다. 그 대가로 거란족은 무슨 16주를 차지했다? 연운 16주 땅을 획득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게 936년도입니다. 됐나요? 936년도. 이 거란족이 만든 나라가요, 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요 나라가 916년에 건국이 되어서 지금 936년에 연운 16주를 차지했는데, 나중에요, 여기 있는 이 5대 십국을 완전하게 다 통일한 게 여기에 건국된 송나라인데, 이 송나라가 960년에 건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연도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송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여기 있는 거란족이 무슨 16주 땅 안에 들어와 있다? 연운 16주. 여기가 어디냐면 베이징입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 아래쪽이죠.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송나라가 979년도에 5대 십국 시대를 다 통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볼 건데, 송나라 키워드는 뭔데요? 이 송나라 키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주의? 문치주의. 그럼 왜 문치주의 정책? 이게 키워드냐면, 일단은요, 송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볼 건데, 여기 있는 절도사 출신의,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이라는 자가 여기 있는 송을 건국합니다. 그럼 조광윤이 뭐했다? 건국을 했다. 여기에 960년, 그리고 979년에 통일이 될 건데, 이 사람이 절도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절도사의 파워가 너무나 크게 되면 또다시 몇 대 십국과 같은 5대 십국과 같은 혼란이 다시 야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절도사의 권한을 뭐 시킨다? 약화시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절도사라는 단어 자체는 당나라에서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송나라 초기에 절도사가 폐지가 될 건데,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 무슨 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할 거냐면, 황제권 강화를 위한 그러한 각종 개혁들을 펼칠 건데, 이 황제권 강화를 위한 개혁 중에 뭘 폐지한다는 거냐면, 절도사를 여기에서 폐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능을 축소시켰다가 결국 폐지했기 때문에 그냥
절도사 폐지 이러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에 금군이라는 거를 창설하는데요. 이 금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황제의 친위 부대. 그러니까 황제권의 어떤 그 보디가드 뭐 이런 것들을 좀 늘린 거죠. 어쨌든 이것도 황제권 강화를 위한 액션입니다.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있는 재상들이 있는데요. 이 재상이라는 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제 총리 정도 되거든요. 그럼 총리인데 이 재상의 권한 중에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봉박권이라는 게 있어요. 황제의 명령을 이거 부당한데요? 저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데요? 그랬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봉박권인데 봉박권을 없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상은 더 이상 황제의 명령에 대해서 말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죠. 자, 이때 여러분들 하나만 더 체크하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요, 이 재상이라는 지위 자체를 재상제도 자체를 재상제를 폐지를 하거든요. 재상이라는 자리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건 언제냐면 요거는 명나라 때입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상이라는 지위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황제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점을 해버립니다. 됐죠? 그러니까 재상과 업무를 이렇게 좀 쪼개 나눠먹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재상이 아예 폐지가 됨으로써 황제가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되죠. 요건 명나라 때.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요것만 없앤 겁니다. 봉박권만. 어쨌든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무슨 권 강화를 위한 황제권 강화를 위한 그런 액션인데 어쨌든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 가게 되면 여기에 과거제를 정비했는데 이 과거제를 정비했을 때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뭐가 추가됐냐면 바로 전시라는 것이 추가가 된답니다. 이 전시는요, 황제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황제가 직접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입맛에 맞는 그런 관료들을 갖다가 뽑았을 수 있겠죠. 그래, 결국은 능력을 철저히 검증받은 사대부라는 아이들이 정치에 진출하게 됐고 이들이 바로 송나라 때의 집권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사라는 게 학자, 왜냐면 과거를 공부하려면 나름대로 공부를 했을 거니까 학자들, 대부라는 게 관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자 출신의 관리들이죠. 이 사대부가 황제의 어떤 그 문제에 정답을 맞추고 통과했었던 그런 관료층, 이들이 사대부라고 할 수 있겠죠. 철저히 능력 중심의 사회입니다. 자, 그럼 다시 사대부에 대한 이야기 요거를 따로 떼어낼 건데요. 시대별 집권 세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시대별 집권 세력 가시게 되면은 일단은 한나라 때 갔었을 때 한나라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런 제도가 있었죠. 향거리 선제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호족들이 중앙정치에 올라갔습니다. 맞나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번가고 있습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는 문벌 귀족이라는 아이들이 집권층이었었는데 이 문벌 귀족이 집권층으로 중앙정치에 대거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무슨 중정제를 통해서? 구품 중정제를 통해서. 됐죠? 그러면 지금 보이는 향거리 선제와 부품 중정제는 뭐 하는 겁니까? 둘 다 추천하는 제도죠. 그래서 야, 추천하지 말아라. 추천하니까 이미 기득권들만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지 않느냐. 이제 과거를 보자. 이게 바로 수나라 때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수나라 때의 행정제도를 누가 그대로 계승했습니까? 당나라가 그대로 계승했죠. 그래서 수당시대의 집권층은 과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사실은 있었죠. 이게 뭡니까? 과거제도의 마지막 뭘 봤죠? 면접을 봤죠. 면접에서 최종 합격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귀족 가문들의 아들들만 합격을 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수당시대의 과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지금 보는 송나라 때 와우. 사대부가 집권층이죠. 이들은요. 여기에 있는 과거제도에 뭐가 추가되어서 전시가 추가되어서 전시는 누가 문제를 출제하고 황제가 출제하고 황제가 직접 채점을 해서 황제가 합격을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입맛에 맞는 능력 있는 관료들을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죠. 이 자체가 무슨 권 강화를 위한 황제권 강화를 위한 그런 제도적 개편이었었던 겁니다. 아무튼요, 사대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 원나라에 가게 되면은 원나라는 몽고인 제일주의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그럼 몽고인 제일주의는 말 그대로 몽고인들이 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존의 원나라 앞에 있던 집권층 사대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대부들이 전부 다 몰락하게 됩니다. 됐죠? 아무튼 몽고인 제일주의. 그랬다가 명나라가 들어섰는데 이 명나라는
명나라는 한족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는, 왜냐면 이 원나라가 몽고족이잖아요. 그래서 한족들의 문화를 부활시키는 정책을 쓰는데 이 명나라의 행정제도를 청나라가 그대로 계승하거든요. 그럼 쌤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게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까요? 지금 얘기한 이 원나라와 청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몽고족이고 얘들은 만주족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한족이 아닌 왕조인데 중국 전체를 지금 차지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원나라가 13세기에서 14세기 대략 한 100년 정도 단명을 해요. 다른 왕조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몽고인 제일주의, 즉 한족들을 지나치게 억압을 했기 때문에 저항이 심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던 이 청나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죠.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족을 지나치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래, 여기 있는 청나라는 명나라 때의 행정제도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명청시대의 집권층이 같아요. 얘들이 누구냐면 신사층입니다. 신사층. 그래서 이 신사층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쌤이 이 명청시대 단원 가서 신사층과 사대부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송나라 때까지. 송나라 때의 집권층이 누구다? 사대부다. 그 사대부들은 뭐를 통해서? 전시. 포인트는요. 각 시기별 왕조의 집권층을 우리가 공부하실 때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이들이 정치에 진출했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송나라 때는 황제가 테스트했었던 전시라는 게 추가되었다. 그래, 사대부들이 집권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요. 키워드가 문치주의라고 그랬잖아요. 키워드가 문치주의라고 했는데 문치주의는 무슨 뜻인가요? 문신들 중심으로 통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들을 좀 배제시키고 그걸 뭐 했습니까? 절도사를 폐지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신들 위주의 정치를 펼칠 건데 그 문치주의 정책에서 이 사대부라고 하는 얘네들이 집권층, 관료층들인데 얘네들이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관료들의 특권의식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없어지긴 했는데 사법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패스해야만 자, 판사라든지 검사 이런 걸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남들이 이게 경쟁률도 심했었고 쉬운 공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합격을 해서 지금 현재 자, 뭐가 됐어? 판사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부심 장난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서 약간의 권위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난 너희들과 달라. 난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거든. 이런 겁니다. 그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느 날요. 밤에 야근을 하는 겁니다. 내일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야근을 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기록물들을 막 계속 들춰보면서 필요한 걸 또 막 카피하고 막 타자도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때 뭘 느꼈냐면 잠깐만. 야,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밤새 야근하면서 기껏 이 복사기에 이 복사물 돌리려고 그 힘든 시험을 통과했단 말이야. 야, 나는 이런 잡다한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 내 밑에 좀 하급 관료들을 더 뽑아달란 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료들이 특권의식, 황제의 관문을 통과한 거잖아요. 전시를 통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 어떻게 돼요? 권위의식만 가지고 실제 자 공무원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공무원 더 뽑아주세요. 일하기 힘들어요. 더 뽑아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료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돼요. 자, 관료들의 수가 계속 뭐 된다? 증가됩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 관료들한테는 적어도 뭐 많든 적든 어쨌든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월급을 줘야 된다면 국가의 그렇죠. 세금 수입. 이걸 가지고 이제 월급을 지불하기 때문에 국가의 자,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또 하나 본다라면 두 번째 이 문치주의라는 분명히 무슨 건 강화를 위한 자, 조치이냐면 황제권 강화를 위한 자, 그러한 조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나라가 건국되기 바로 전이 바로 5대 식국이라는 절도사들의 난립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신들을 우대하겠다 이랬는데 군사력이 있는데요. 이 군대를 총괄지휘하는 지휘관은 문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들은요. 실전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로만 막 공부하다가 어느 날 전쟁이 벌어지면 그 막대한 엄청난 자,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적군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왔어. 야, 컬러풀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막 싸우다가 막 적군이 피해를 흘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머나 무서워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치주의는 무슨 역을 약화시키는 배경이 되냐면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국방력을. 그럼 국방력을 약화시켰다. 이 국방력이 약화됐었을 때 뭐를 지불하냐면 세패라는 걸 지불해요. 이 세패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 줄게 때리지 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힘으로 자 맞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주고 내가 이만큼 돈 줄 테니까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이런 겁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세패는 돈으로 평화를 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이 세패라는 걸 지불했을 때 이 자체도 무슨 비죠? 국방비인 거거든요. 이것도 국방비란 말이야. 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니까. 그럼 국방비 지출이 많아진 건가요? 많아지네요.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관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특권의식이 잡힌 그들에 의해서 재정 지출이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세패라는 걸 자꾸 지불하면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났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됐죠? 안 되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지불할 거란 말이냐? 돈을 지불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자, 이 돈을 차라리 다른 곳에 쓰자. 그럼 이거를 자 어떻게 돼요? 국방력 약화라는 부분을 개혁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왕안석의 자 신법, 왕안석의 개혁입니다. 그러면 이 왕안석의 개혁이 자 여기에서 자 펼쳐질 건데 왕안석은 뭐 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왕안석의 신법, 그러니까 기존의 법을 뜯어 고쳐서 새롭게 할 겁니다. 그러면 왕안석의 신법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슨 강병을 추구하냐면 부국강병을 추구합니다. 그럼 부국강병을 추구했을 때 부국책이 있을 것이고요. 강병책이 있을 거잖아요. 이 부국책에는 청묘법이라는 게 있고요. 청묘법,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시역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균수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균수법. 그러면 이 균수법 언제 봤죠? 한나라 무제 기억나나요? 한나라 무제가 잦은 전쟁을 하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통제 경제 정책을 쓰면서 균수법과 평준법이라는 걸 했죠. 그때 그 균수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균수법이라는 게 한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송나라 때도 있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청묘법과 시역법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청묘법은요. 농민들, 이 소농민들은 어쨌든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인 초기 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자를 사야 되고요. 농기구를 사야 되고요. 자, 이러한 어떤 초기 자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그 초기 자본들을 대출을 받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은행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상인, 대지주, 그 대상인과 대지주한테 돈을 빌려서 자, 종자도 사고 농기구도 사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자, 수확된 걸 팔죠. 팔고 수입이 생기면 이 수입 생긴 걸 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빈털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 또 돈 빌려서. 자, 그러다가 어느 해에 자연재해가 딱 터진 겁니다. 그럼 자연재해가 딱 터지면 농사가 망쳤을 테니까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내년도에 다시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빚이 계속 부풀어지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때 농민들 생활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때 정부가 이제 뭐라 하느냐? 야, 됐다. 농민들아, 소농민들아, 대상인, 대지주한테 돈 빌리지 마. 우리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줄게. 이게 청묘법입니다. 그러니까 청묘법은 소농민들에게 돈을 정부가 직접 빌려주면 당연히 이자는 싸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몰락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시역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인들한테, 소상인이겠죠? 소상인들한테 낮은 이자로 정부가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 누구를 보호하려겠냐면 소농민과 그렇지 바로 소상인, 소농민과 소상인을 자 보호하는 그러한 개혁 정치를 펼치려고 했었던 게 왕안석이라는 겁니다. 왕안석의 신법. 소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한다. 자 강병책 한번 가볼까요? 강병책에서는 이제 보마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자가 뭐냐면 말마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뭘 나눠주는 거냐면 말을 나눠줘요. 그럼 농민들한테 말을 나눠주고 그 말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농사에도 이용하고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랬다가 전쟁이 빵 터지게 되면 그 말을 받은 농민들은 자기가 지급받은 그 말을 타고 뜨구덕뜨구덕 전쟁에 나와달라. 이게 바로 보마법인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부국강병을 위한 각종 새로운 법을 제시했어요. 이런 새로운 법을 시행합시다 라고 제안한 겁니다. 왕안석이 이렇게 제안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있는 소농민 소상인을 보호하게 되면 기존에 여기에 대지주
대상인 얘네들이 뭐하죠? 반발하나요? 반발합니다. 그랬을 때 얘들과 함께 자 무슨 파들이 결탁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수파들이, 즉 보수파라는 거는 새로운 법을 원하지 않는 기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우리가 보수파라 한다면 그렇진 않았겠지만 어쩌면 이 대지주 대상인들과 기존의 보수파들은 정경유착,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돼요? 뇌물을 주고 자 이들을 계속 보호해주는 법, 뇌물을 주고 서로 보호해주는 법, 이런 정경유착의 고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계속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고 얘들은 계속 뒷돈을 받았던 거죠.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놓고 소농민과 소상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개혁, 왕안석의 신법, 당연히 누가 반발한다? 이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만 유발되냐면 당쟁이라는 게 유발돼요. 당쟁이 유발되는데 그럼 이 당쟁이라는 게 유발됐을 때 왕안석과 같은 세력을 우리가 신법당이라 하고 기존의 법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을 우리가 구법당이라 하는데 이 구법당의 대표적인 선수가 누가 있냐면 사마광, 그 다음에 구양수.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시험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사마광은요, 여러분들, 사마광은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을 쓴 사람입니다. 사마광의 무슨 통감? 자치통감. 하나 더 할게요. 역사책 뒷글자예요. 통감, 실록, 저류라고 끝나면, 자, 무슨 왕조 실록, 자, 아니면 무슨 통감, 실록, 절요라는 단어로 끝나면 편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편년체입니다. 오래된 기출을 이야기할 때 사마천의 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해서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고 얘는 편년체다. 조심할 거는 편년체가 이때 송나라 때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역사 서술 방식인데 요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구양수는요. 자, 얘는 산문에 등합니다. 글짓기를 잘하죠. 글짓기. 자, 산문, 글짓기를 잘했다. 그래요. 구양수, 이름 어디서 하나 들어본 사람이 하나 있을 건데 여러분들 이 사람 기억나시나요? 구양순이라는 사람 기억나요? 이 구양순이라는 사람은 글씨를 잘 썼죠. 그래서 구양순체 얘도 여러분들 중요하고 구양수도 기출문제의 선지로 나옵니다. 그럼 얘는 글씨를 잘 쓴 게 아니라 얘는 글짓기, 즉 산문에 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양수라는 이 사람 이름하고 구양순, 자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구분 짓기 바라고요. 시기가 달라요. 여기는 송나라고 여기는 당나라입니다. 어쨌든 돌아오면 이 구법당의 대표 선수가 바로 사마강과 구양수 같은 자 보수파들이 있었고 신법당에는 이제 왕안석이 있었던 거죠. 그 결국은 이 구법당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 법을 뜯어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쟁이 유발되면서 뭐만 혼란시켰냐면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킨 겁니다. 옛날에요. 한 8년 전, 9년 전 이쯤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요거 비슷한 어떤 그 사례가 있었는데 이 대형마트 있잖아요.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롯데마트라든지 대형마트가 있는데 이 대형마트가 그때는 한참 잘 됐어요. 지금은 뭐 전자상거래 때문에 약간 또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때 엄청나게 대형마트들이 수익이 창출될 때 동네에 있는 골목 상권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매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문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마트로 가는 겁니다. 대형마트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 국회의원 중에 어떤 법을 제출한 적이 있었냐면 대형마트에서는 콩나물, 두부, 계란 이런 간단한 식료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이런 식료품들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말자. 이런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의 어떤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오늘 된장찌개 먹어야 되는데요. 두부 먹어야 되는데요. 이랬을 때 마트까지 가지 않고 집에 골목에서 이제 집 앞에 있는 가게에 사는 거죠. 그럼 적어도 이 가게가 무너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결국은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왕안석의 신법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대형마트의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근 있겠죠. 그러면 그러진 않았겠지만 자 정경유착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결국은 이게 법안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한 달에 2번인가 쉬는 거 있죠. 일요일 날 자 대형마트가 문 닫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날은 문 닫았으니까 사람들이 쇼핑을 못하면 급한 건 어떻게 돼요? 집 앞에서 사겠지. 이래서 이제 나온 게 정기적인 휴일을 지정해준 요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이제 콩나물이나 두부를 팔지 말아라. 이 법안은 통과가 안 됐었던 거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상인 소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은 대상인 대제주와 결탁돼 있는
보수파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게 됐고 당쟁만 유발되면서 사회의 혼란만 더욱더 뭐 시켰다? 가중시켰다. 예, 요 정도.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 왕안석의 신법이 실패했었을 때 이제 무슨 시대로 넘어갈 거냐면 남송시대로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남송시대로 넘어가는데 배 상황을 먼저 지도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나라가 거란족이 만든 나라인데 이 요 나라가 거란이 만든 나라인데 여기가 어디죠? 연운 16주 베이징이거든요. 그럼 송나라가 이 전체 즉 5대 19를 다 통일했을 때 요게 문제가 돼요. 아 이거 골칫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언제든지 세력을 이렇게 쉽게 넓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리장성 바깥쪽에 있다라면 만리장성 바깥에 있다라면 송나라 입장에서는 큰 걱정할 게 없는데 만리장성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밀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송나라가 자, 요 나라와 싸워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져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나라에게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자, 이때 전연이라는 동네에서 약속을 합니다. 전연의 맹. 이게 1004년도거든요. 그럼 1004년도에 전연의 맹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거란족에게 즉 요 나라에게 뭐를 매년 지불하겠다? 세패를 지불하겠다라고 약속했었던 누가? 송나라가. 이게 1004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1004년도에 전연의 맹 이후에 자 계속해서 얘는 뭘 지불하는 겁니까? 세패 지불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때요 이 거란족이 쉽게 이기면 삥 뜯는 거죠. 야 돈 내놔 이겁니다. 그러면 동네 형들이 초등학교 막 그 어린애들 막 100원 200원 막 뜯잖아요. 근데 얘들도 처음에는 무서웠었어요. 자 100원 뜯을 때 와씨 이거 100원 뺏으면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다가 100원을 뺏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다음날 200원 가져와봐. 다음날 500원 가져와봐. 다음날 1000원 가져와봐. 이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야 엄마 지갑 가져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얘가 어떻게 돼? 여기는 송나라한테 계속 삥 뜯었다? 얘가 이제 세패 지불했잖아요. 쉽게 세패의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가 더 커지는 거죠. 무리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만큼인데 이만큼 가져와. 이만큼 가져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송나라 입장에서는 아씨 이건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세패를 지불하지? 자 그래서 왕안석의 개혁도 실패했고 그 실패한 이후에 계속 세패를 지불하고 있는 거고 아 이거 한계가 있는데 그때 때마침 여기에 여진족이 자 다시요. 여진족이 금나라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럼 이 여진족이 1115년도에 금나라라는 나라를 만들었을 때 송나라는 여진족과 조인을 할 겁니다. 그럼 여진족과 만나는데 지금 누구한테 가로막혀 있어요? 거란한테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 둘이 바다에서 만나요. 그래서 바다에서 만납니다. 바다에서 1120년에 만나요. 이거를 해상에서 약속했다. 그래서 해상의 맹약이라고 하는데 바다에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요 나라 무너뜨리는 게 어때? 그럼 내가 너한테 조금 돈 좀 줄게. 수급이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함께 손을 잡아서 누구를 무너뜨리냐면 여기에 있는 요 나라를 자 무너뜨린 겁니다.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는데 이 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 금나라가 와 이거 송나라 이거 와 이거 완전 빈 껍데기네. 이 송나라의 군사력이 완전히 개판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나라가 자 함께 얘를 무너뜨리면서 송나라한테 야 너 나한테 세패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약간 송나라가 수고비 정도는 줄락 했단 말이야. 수고비 정도 줄락 했는데 세패를 나한테 가져오랍니다. 즉 요 나라한테 지불하던 세패를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송나라 입장에서는요. 혹을 떼려다가 떼긴 뗐는데 이 혹을 결국 다시 이쪽에다 붙이는 이런 형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야, 그거 장난하십니까? 그건 안 되죠. 세패 지불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거절해요. 거절했더니 이 금나라가 당시 송나라의 황제 흠종, 그 다음에 휘종, 흠종과 휘종이라는 황제를 자 잡아다가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망하죠. 송나라가 망하는데 자 이때 흠종과 휘종, 그 휘종의 뭐 8번째 아들인가가 탈출에 성공을 해요. 탈출에 성공을 해서 자 가까스로 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송나라를 만듭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고요? 남송이 되죠. 위에 있는 이 전체는 여기는 만주와 하북지방 전체는 누가 차지하게 되고요? 바로 금나라가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남송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가볼까요? 남송시대. 자, 지금 얘기했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다 위에서 약속을 했죠. 됐죠? 자, 바다 위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된 내용은 뭡니까? 우리 송나라와
금나라가 연합을 하자. 송과 금의 연합. 그러면 송과 금의 연합을 통해서 누구를 멸망시켰습니까? 요 나라를 자 결국은 멸망을 시켰죠. 요 나라 멸망시킨 다음에 자 이때 금나라가 뭘 요구했습니까? 오히려 세패를 요구했죠. 그래서 송나라가 그건 아닌데요. 줄 수 없는데요. 거절했다가 황제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죠. 이때요. 흠종과 휘종. 이때 연호가 뭐냐면 정강입니다. 정강. 그러면 정강이라는 연호가 쓰이고 있었을 때 큰 화를 당한 거죠. 이 사건을 우리는 정강의 변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정강의 변은 황제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자 화북지방 전체는 누가 차지하게 되고요? 금나라가 자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자 금나라가 차지한다. 그리고 금나라도 수도를 자 베이징으로 이렇게 옮기게 돼요.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남송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죠. 이 남송이 강남 지방에 이제 건국이 되는데 수도가 어디냐면 이만이라는 동네. 이 이만이 어디냐면 양쯔강 하류 쪽에 난징 아니 그 항저우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만이라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자, 항저우입니다. 항저우, 양쯔강 하류. 그러면 이만이라는 도시,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가볼까요? 송나라가 원래 건국됐을 때, 이 송나라가 원래 건국됐을 때 이 수도는 어디냐면 바로 카이펑입니다. 카이펑. 그러면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남송이 된 건데 그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남송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북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북송의 수도는 어디고요? 카이펑. 됐죠? 다른 말로 개봉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북송의 수도는 카이펑이고 남송의 수도는 어디다? 여기에 임안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세 번째. 이때요. 자, 몽고가 새롭게 또 떠오릅니다. 몽고의 성장. 이 몽고족이 자, 성장을 할 건데 얘네들이요. 몽고가 성장을 해서 몽골 고원 쪽에 이제 카라코롬이라는 도시에서 성장을 하는데 얘네들이 일단은 자 누구를 먼저 무너뜨리냐면 화북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금나라를 자 뭐 하느냐 멸망시켜요. 금나라 멸망시킵니다. 요게 1234년. 동아시아를 함께하는 친구들은요. 금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당시에 원나라의 몽고의 집권자가 누구냐? 오코타이 칸입니다. 그래서 오코타이 칸 때 금나라가 멸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쿠빌라이 칸. 이 쿠빌라이 칸 때 누구까지 자 멸망시키냐면 남송까지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남송까지 자 멸망을 시키면서 이 몽고 원나라가 어디 전체를 중국 전체를 차지하는 자 그런 왕조로 발전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했고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여기는 이 금나라와 이 남송의 경계선, 이 경계선이 된 강이 뭐냐면 화이수이. 자, 화이수이강, 화이어강이라고도 하고요. 화이수이강이라고도 하는데 작년도에 평가원 문제에 자 9월 달이었었는데 동아시아 과목에서 여기 파트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료가 어려웠었어요. 사료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 사료 해석했을 때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이걸 뭐 가, 나 이렇게 준다고 치면 가와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발전되었다는데 그때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화이수이강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의 이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무리해 볼까요? 중국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요. 하천을 세계사에서는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동반도가 있는 이 위쪽에 흘러나오는 강이 무슨 강이고요? 황하강이고 이 아래쪽에 양쯔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남송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남송에 여기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금나라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남송과 자 금나라 사이 자 남송과 금나라 사이 이 국경선 때마침 이 국경선의 역할을 했었던 그 하천이 바로 화이어강 혹은 화이수이강이라는 겁니다. 돼요?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이 황하강이라든지 양쯔강 자 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계사에서는 요 파트 송나라와 금나라가 대치하는 즉 남송과 금나라가 대치하는 사이에 국경선 역할을 요 하천이 했다는 거 화이어강이 했다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 함께 추가로 체크해 놓으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 자, 요 정도 일단 살펴봤고요. 송나라 키워드가 뭐였었죠, 여러분들? 송나라 키워드가 바로 문치주의입니다. 문치주의인데 이 문치주의로 인해서 오히려 국방력이 뭐 됐다? 약화된 겁니다. 그래서 약화된 국방력 이것 때문에
왕안석의 신법이 있었는데 자 포인트 왕안석의 신법은 북송 때 한 건가요? 남송 때 한 건가요? 북송 때 한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실패했으니까 여전히 국방력이 약하죠? 그래서 정강의 변으로 남송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송나라 가봅시다. 송나라는요. 960년에서 1279년까지인데 연도 외우지 말고 10에서 몇 세기나? 13세기입니다. 그러면 10에서 13세기까지 발전됐는데 이 송나라 시기에 송나라 시기에 문치주의라는 게 아까 키워드라고 했는데 문치주의로 인해서 국방력이 약했다 때문에 이 주변에 소위 정복왕조라고 하는 왕조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 정복왕조는요 기본적으로 한족이 아닙니다. 한족이 아니면서 중국 땅의 일부 혹은 전체를 차지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중국인들을 지배했었던 왕조. 이게 바로 정복왕조입니다. 그럼 정복왕조에 누가 있었냐면 요 나라가 있었답니다. 서하라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금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나라가 있었답니다. 얘들은요 거란족이 만들었고요. 얘들은 탕구트 족이 만들었고 얘들은 여진족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몽고족이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거란족이 성장한 시점은 10세기고요. 얘는 11세기고요. 얘는 12세기고요. 얘는 13세기입니다.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송나라가 발전된 게 10에서 13입니다. 그죠? 10에서 13인데 그 매세기 송나라는 이들과 대립을 하거나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뭘 지불한다? 세패를 지불하게 되죠. 여기서요 이 정복왕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족을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 얘들은 어디를 차지했죠? 얘는 16주를 차지했죠. 그 다음에 얘는요 칭하이 지방 이 칭하이 지방을 차지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비단길의 길목입니다. 비단길의 길목. 그럼 비단길의 길목을 얘네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송나라도 비단길을 많이 이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닷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때문에 송나라도 무슨 박사가 있다? 그렇지. 시박사가 있어요. 우리가 시박사라는 게 당나라에서부터 송원명까지 쭉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송나라 때도 시박사가 있습니다. 자, 금나라는 어디를 전체를 차지했습니까? 화북지방 전체를 차지했죠. 무슨 강을 경계로? 화이어강. 화이어강을 경계로 해서 화북지방 전체를 차지했고요. 얘들은요. 어디 전체를? 중국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각각의 어디를 차지했는지 확인하시고 그들이 한족들을 지배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얘네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한족들의 문화가 짱이야 라고 적극적으로 한족의 문화를 추종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한족의 문화를 추종했었던 애가 있습니다. 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북위라는 애가 있었죠. 선비족들이 만들었었던 북이란 나라는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56국을 다 통일했던 애들인데 한족의 문화가 짱인 듯 이랬던 애들이죠. 그렇나요? 그래서 휴문제가 적극적인 무슨 정책을? 한화 정책을 취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얘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한족들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한족의 문화에 동화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발벗고 나서서 한족 문화 짱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고유 문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란 문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서하 문자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 더. 여기 있는 얘네들은 여진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거란족의 거란 문자, 서하의 서하 문자, 여진족의 여진 문자.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파스파. 파스파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요 파스파 문자 요게 누구의? 원나라 몽고족의 고유 문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나라는요. 이 파스파 문자가 뭐라고요? 자신들의 고유 문자입니다. 그럼 고유 문자이면서 공식 문자잖아요. 근데 이 원나라는 파스파 문자 외에 위구르 문자. 이 위구르 문자를 공식 문자로 함께 씁니다. 그럼 다시 가면 파스파 문자는 고유 문자입니다. 고유 문자. 그러면서 공식 문자의 역할도 했어요. 공식적인 문자. 그러니까 공문서나 이런 거 쓸 때. 그런데 파스파 문자 말고 위구르 문자도 공식 문자를 함께 병행해서 썼다는 거. 누가? 몽고가. 됐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목 국가 중에 최초로 고유 문자를 쓴 고유 문자를 쓴 거는 누구냐면 사실은 돌궐입니다. 돌궐. 그래서 이거는 동아시아 과목에서 매우 중요한데 세계사에서는 뭐 그닥 참고로만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유목 국가 중에 최초로 고유 문자를 쓴 거는 돌궐이다. 됐죠? 그리고 이들도 고유 문자가 다 있다. 전부 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용어 요것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죠. 파스파. 됐죠? 다시 가면 고유 문자가 다 있고요. 얘들이요. 한족들을 다스리는데 이 한족들을 다스리면서 이중 통치라는 걸 해요. 그랬을 때 얘들은 무슨 관제를 채택하냐면 북면 관제, 자 남면 관제. 이 북면 관제, 남면 관제는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요 나라가 만리장성 바깥에 있고 만리장성 안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스릴 때는 자신들의 고유한 통치 시스템, 그러니까 북쪽 관리. 그 다음에 여기를 다스릴 때는 만리장성 남쪽 관리. 그래서 남면 관제. 그러니까 여기는 한족들의 통치 방식으로 다스려요. 한족들의 통치 방식. 그 다음에 만리장성 바깥쪽은 자신들의 고유한 통치 시스템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북면 관제, 남면 관제 이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여진족 같은 경우는요. 맹한 모국제. 한족들은 주현제로 다스리는데 그냥 여러분들 맹한 모국제 이러시면 됩니다. 그럼 자신들은 맹한 모국제로, 한족들은 주현제로 다스렸는데 맹한 모국제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몽고를 가시게 되면은요. 이 몽고에 뭐가 있었냐면 백호제, 천호제, 만호제라는 게 있는데 이 백호제, 천호제 설명해드리면 유목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정착 생활하지 않고 애들이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동을 할 때 팀을 묶어주는 거예요. 10집 단위로. 그러면 10가구 단위로 자 이렇게 팀을 묶어서 이들이 함께 이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10가구의 반장을 하나 뽑아주죠. 10호장. 그러면 10호가 10개가 모이면 자 몇 호가 됩니까? 100호가 되죠. 이 100호의 반장을 하나 또 뽑아요. 100호장. 그 다음에 100호가 다시 10개가 되면 몇 호가 됩니까? 1000호가 되죠. 그럼 1000호의 반장을 하나 뽑아요. 1000호장. 1000호가 다시 10개가 되면 몇 호가 됩니까? 만호가 되죠. 그럼 만호의 짱, 우두머리를 하나 뽑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지배자인 칸, 이 칸이 군주라는 뜻인데 이 칸이요. 세금을 걷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있는 만호짱을 불러 모읍니다. 야 만호짱, 야 세금 좀 걷어봐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호짱이 자 누구를요? 천호짱 몇 명을? 10명을 자 불러 모읍니다. 10명을 불러 모아서 세금 좀 걷어와. 그럼 이 천호짱들이 돌아가서 자기가 각각 100호짱들을 10명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세금 걷어와. 이렇게 이제 명령을 전달하고 얘들이 다시금 얘들한테. 그럼 결국은 10호를 기본으로 해서 자 쭉쭉쭉쭉쭉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그럼 평상시에는요. 이 시스템이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 만호장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평상시에는 행정조직이에요. 평상시에는 행정조직이다가 유사시에는 그렇죠. 무슨 조직으로? 군사조직으로 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1000호제, 100호제, 만호제인데 요거하고 똑같은 게 맹한모국제예요. 맹한모국제. 그래서 맹한모국제는 몇 가구를 기본 단위로 했냐면 300가구.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 몇백 가구를 기본으로 했다 그걸 묻진 않을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백호제, 천호제와 이게 시스템이 똑같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행정조직이고 유사시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의 군사조직입니다. 주현제는 한족을 다스리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몽고족 같은 경우도 이중 통치를 할 건데 한족을 다스릴 때는 자신들의 고유 세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한족들한테는 이걸 적용합니다. 무슨 법? 양세법. 이 양세법이라는 게 당나라 안사이난 이후에 등장했었던 게 안세법인데 원나라 때도 한족들한테는 여전히 양세법을 즉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중통치입니다. 이중통치라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통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족들을 다스릴 때는 한족들의 통치 방식을 채택을 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 방식이 지금 이중, 두 가지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중 통치의 모습들이고 지금 쌤이 서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근데 서하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이 칭하인데 칭하의 지방이 여러분들 무슨 길의 길목이라고 그랬습니까? 비단길의 길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단길, 사막길이잖아. 사막길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지 않죠. 오아시스에 기껏 몇 명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 없어요. 뭐 10명도 안 되는데 뭐 그 통치 방식을 관리를 보내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중 통치였던 자 내용이 없어요. 뭐 허전하네. 그래서 이걸 쓸게요. 지금 이야기한 이네들은요. 거란, 자
서하, 여진, 몽고 전부 다 불교를 장려합니다. 불교를 장려하는데 이때 얘는 불교를 자, 뭐 시켰다는 거? 국교화시킵니다. 됐죠? 불교를 국교화시켰다. 쓸 게 없어 쓴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발전되고 동그라미를 한 번만 쳐볼 건데요. 앞에 가서 한 번만 다시 쳐볼까요? 문치주의를 하다가 결국은 무슨 변을 당했죠? 정강의 변을 당했나요? 그래서 자, 뭐가? 금나라가 화북지방 전체를 남송이 이렇게 쫓겨 내려왔을 때 경계선은 화이수이, 화이여강. 그러면 파란색으로 일단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여기 있는 서하, 그 다음에 금나라. 그럼 여기 있는 이 금나라는 여기는 이 금나라 같은 겁니다. 이 금나라 같은 거야.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칠까요? 그 다음에 자, 남송. 자,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한 번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요 나라. 파란색의 국가는 전부 다 누구한테 망한 거냐면 파란색의 국가는 전부 다 원나라한테 망한 겁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체크한 요거는 누구한테 망한 거죠? 그렇죠. 바로 송나라 플러스 금나라의 연합. 송과 금의 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보강조 여러분들 자, 특징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거란족한테 세패를 지불을 약속했었던 게 뭐였었죠? 전현의 맹. 그래서 세패를 지불했잖아요. 근데 세패를 송나라는요. 세패를 요 나라한테만 지불한 게 아니에요. 서하한테도 지불해요. 그리고 금나라한테도 지불합니다. 이때는 남송 때겠죠. 어쨌든 얘한테. 근데 누구한테는 지불하지 않아요? 몽고한테는 지불하지 않죠. 다시 색깔 있는 거 구분해 드릴까요?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 친 거는 전부 다 누구한테? 원나라한테 망한 국가를 말하는 거고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는 송나라 금의 연합으로 망했다는 거고 빨간색에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세패를 받은 나라. 즉 송나라가 세패를 지불한 나라. 그러니까 요 나라한테만 지불한 게 아니라 얘들한테도 세패를 지불하고 있었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와 관련된 내용 잠깐만요. 교재는 32쪽이고요. 32쪽. 쭉 가볼까요? 예, 갑시다. 32쪽에 가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기억번의 밑줄 긋게요.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밑줄. 그 다음에 자, 밑에 황제 독재 체제. 자, 여기 별표할까요? 황제 독재 체제에서 디귿번 밑줄, 리을번 밑줄. 그 다음에 밑에 문치주의라는 거에서 문치주의 니은번 밑줄 긋게요. 니은번. 그 다음에 디귿번. 즉 관료의 특권의식. 또 하나 여기 있는 국방력의 약화라는 거. 밑에 가시면 이제 왕안석의 개혁이 있는데 이 왕안석의 개혁은 옆에 이제 조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례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기 위한 관청 이런 뜻인데 예, 무시해도 됩니다. 그럼 왕안석의 개혁에서 일단은 무슨 강병을 추구했다? 부국 강병을 추구했다. 오른쪽 페이지. 탐구들어 14번 가시게 되면은 탐구들어 14번 안에 박스가 있을 겁니다. 그 박스 형광펜을 때릴게요. 청묘법, 시역법, 균수법. 요 세 개만 형광펜 때리시고 나머지도 읽어보세요. 자, 혹시요 내신 대비해서는 이 각각의 의미가 뭔지를 물어봅니다. 내신 대비해서는. 근데 수능에서는 청묘법이 뭐지? 시역법이 뭐야? 균수법이 뭐니? 보마법이 뭐야? 이걸 묻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해서는 자, 용어까지 나중에 확인하시고 수능 대비해서는 쌤이 형광펜 때린 청묘법, 시역법, 균수법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소농민,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자, 그런 개혁 정치였었죠. 하지만 실패했다는 거. 자, 밑에 남송이 만들어지는 과정 거기에 정강의 변 밑줄 그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원나라한테 몽고한테 망했네요. 탐구들어 15번 지도 발표하겠습니다. 왼쪽 지도는 10세기 지도입니다. 아니죠. 11세기까지 포함되네요. 왜냐하면 서하가 보이니까. 여기 있는 이 나라가 10세기인데 서하도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0에서 11, 11세기 지도죠. 왼쪽 지도는. 그러니까 북송 때입니다. 수도 체크하십시오. 카이펑에다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지도에서는 자, 남송시대, 이건 12세기 이후의 지도죠. 그때 이만이라는 동네, 항저우라고 되어 있는 거기다가 수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정강의 변, 자, 조그맣게만 별표하시고 한번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내려가시게 되면은요, 지주전호제, 이건 의미 없죠? 중국 왕조가 망할 때까지 쭉 지주전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요, 지금 우리가, 잠깐만요, 34쪽의 그 교재의 내용은 뒤에 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36, 37,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 거거든요. 그러면 38쪽 가게 되면 원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제가 원나라를 다 설명을 하고
교재를 34쪽부터 다시 중요한 것들을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초과가 돼서요. 아무튼요. 이번 강의는 자 송나라 키워드는 문치주의. 그로 인해서 국방력을 갖겠다. 때문에 주변에 많은 무슨 왕조들이 등장했다? 정복 왕조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각각의 세기별로 10세기의 요나라, 11세기 서하, 12세기 금나라, 13세기 원. 그 원나라가 나중에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데 다음 강의가 바로 원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